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과 함께 프로젝트 통합과학의 신민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3모 어떠셨나요? 어려웠죠. 자, 여러분들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3 때까지 끌고 와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라는 소중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틀린 건 틀린 대로 오답 정리, 맞은 건 내가 모호하게 맞았어, 그런 것들은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몇 개 틀렸니? 이러니까 1개요, 2개요, 3개요. 자, 만점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선생님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5문제씩 촬영을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면서. 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태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개는 뭐였죠? 시스템. 그러면 시스템은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라는 뭐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있고 얘네들끼리 뭐 한다?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생물 요소는요, 뭐가 있었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자, 그 다음에 비생물 요소는요, 빛, 공기, 물, 토양, 온도, 이렇게 5가지가 주된 거였죠. 자, 그 다음 생물 요소가 비생물에게 상호작용하는 게 있었고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각을 우리 뭐라고 했냐면 반작용과 작용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네. 자, 그러면 토양 나왔죠? 뭐예요? 그렇지, 얘는 비생물 요소고요. 자, 식물 뭐예요? 생산자, 생물 요소죠. 자, 한번 볼게요. 기억은 비생물 요소이다,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소비자이다, 생산자죠. 그 다음 나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얘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생물 요소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 얘가 뭐예요? 비생물 요소죠. 그러면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뀌었네요. 소리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간단했네요. 1번 기억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와 지구를 구성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각, 지구, 생명체, 정말 대표적인 3인방이죠. 자, 무조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각 먼저 해볼게요. 지각. 가벼운 암성 물질이 떠올라서 멘틀을 구성했고 그 멘틀의 주성분은 규소와 산소였고 걔가 딱딱하게 겉부분이 굳었으니까 지각이 가장 많은 건 산소다. 92% 이상은 그래서 규산형 광물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팍팍. 오케이. 자, 지각부터 하자. 준비 시작. 산결철 칼라칼마. 맞아요. 자, 그 다음 지구입니다. 지구는요,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핵을 구성하는 게 뭐야? 철과 니켈이죠. 철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자, 시작. 철산규머니 황칼알. 시작. 철산규머니 황칼알. 그렇죠. 자, 그래서 철산규머니 황칼알. 됐어요? 그 다음 생명체 사람입니다. 산탄수질. 뭐였어요? 산탄수질. 오케이, 다시 시작. 산탄수질.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사람이 되겠고요.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구 전체를 봤을 때의 질량비죠. 원소의 질량비. 자, 가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맞겠고요. 자, A는 철이다 라고 했는데 맞네요. 다음,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되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원소는 철, 산, 규, 산, 탄, 수. 자, 여러분들 우리 38만 년 이후를 한번 볼까요? 이후? 자, 빅뱅 이후 38만 년 이후에는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으로 뚝 떨어져죠. 그래서 떠다니던 우주 전역에 퍼져 있던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들고요.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원자가 지금의 수소 헬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빅뱅 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되었다는데 38만 년 딱 이 38년이 되는 시점에는요, 얘네가 만들어진 거죠. 수소하고 헬륨. 자, 그래서 이내라고 하면 38만 년까지, 뭐 이후 해도 38만 년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난 후에 우리 뭐예요? 별의 내부하고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나머지 원소들이 만들어졌죠. 한번 복습할게요.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필기 한번 해보자. 먼저 빅뱅 후 38만 년 후에요.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하면서 1번, 2번 수소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별의 내부라는 키워드가 나올 거야. 자, 별의 내부에선 뭐에 의해서? 시작.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자, 융합이라는 건 무거워지는 거지? 그러면 수소핵 융합 반응. 수소핵이 융합돼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헬륨. 그렇구나. 우와. 자, 그러면 헬륨부터 어디까지? 26번 철까지 만들어졌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수소는 빅뱅에 의해서만 만들어졌고, 자, 헬륨보다 빅뱅과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철, 26번 철의 원자핵까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던 이유는 뭐였죠? 맞아요.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 가장 안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자, 초신성 폭발이야. 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몇 번까지? 시작. 92번 우라늄까지 만들어지고요. 맞죠? 자, 얘를 우리가 워딩으로 따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볼게. 자, 산, 탄, 수, 질, 그 다음 지구, 철산, 규만이, 황카랄. 자, 이 원소들은요, 대부분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라고 하면은, 얘네밖에 안 되겠지. 맞나요? 38만 년 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지. 맞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요, 다 뭐예요, 여러분들? 별의 내부 또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모두 생성되었다라는 워딩은 잘못된 워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실까요?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몇 번이에요? 3번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리가 좀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내용 복습도 좀 하게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라면 봉지에 표시된 조리법과 라면을 끓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한 학생 A, B의 대화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 부피입니다. 자, 부피의 정의는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야. 맞나요? 자, 그러면 길이의 단위는 미터죠. 미터씩 몇 번 곱했니, 얘들아? 3번 곱해야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되죠. 그래서 미터니까 뭐야? 단위가 3D죠. 세제곱이에요. 3D예요. 자, 그러면 기억은 기본량으로부터 우리 유도된 양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렇지. 자, 얘는 길이라는 기본량이 있죠. 걔네들을 곱해서 나타낸 거야. 됐나요? 그러면 기본량을 곱하고 나누어서 나타낸 게 유도량이었죠? 맞네요.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4분. 자, 미닛입니다. 미닛. 분이니까. 자, 근데 분은 SI 국제단위의 기본 단위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세컨드죠. 그래서 기억나니? 시간, 길이 막 이런 것들 맞죠? 식기 직전, 온광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미 식기 직전, 온광물 이 7가지인데 여러분들 봐. 걔네들의 각각의 단위를 다 아셔야 되는데 자, SI 기본 단위는요. 시간에 대한 것은 세컨드였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 B 볼게요. 학생 B예요. 자, 나는 조리법에 나온 대로 550ml의 물을 넣기 위해 눈으로 라고 했죠. 자, 눈으로 뭐 했어요? 가늠하였다라고 했죠. 우리는 얘를 측정과 어림 파트에서 예시로 주로 봤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면 어림 과정이라고 하죠. 어림. 오케이. 자, 여기서 물의 양을 뭐 했다? 어림하였다. 맞네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야, 요즘에 브레이크 패드 없는 거 탄다며? 그런 거 타지 마라. 알았지? 위험하다. 뭔 소리야, 갑자기. 자, 픽시인가? 봐. 그렇죠. 아주 신민 같아요. 너무 모범생이야. 가방 딱 하고, 헬멧 쓰고, 참. 그렇죠. 자, 볼게요. 페달 보조형 전기 자전거와 페달 보조형 전기 자전거. 이게 뭐냐면, 이제 페달을 밟으면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 전기 에너지로도 뭐 한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광합성의 역반응이 우리 뭐였어요? 세포호흡이었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 화학 에너지에 저장하는 거였다면, 반대로 세포호흡은 이 화학 에너지를 분해하여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었죠. 자, 뭐 한번 볼까요? 기억에 대해서 뭘 봤는지. 자,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자, 포도당은 C6H12O6죠. 자, 얘가 결국엔요, 세포호흡에서 분해가 돼서 CO2가 됩니다. 물론 이제 풀로 적으면 C6H12O6 더하기 6O2 화살표, 6CO2 더하기 6H2O, 그 다음 플러스 에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보자고. 자, 선생님이 광합성과 호흡에서는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수소를 잃으면 전자를 잃은 것과 똑같이 보라고 했죠. 오케이. 자, 엄밀히 말하면 비금속과 결합한 수소를 잃으면 전자를 잃은 것과 똑같이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CHO에서 CO가 됐죠. 수소를 잃었죠. 그럼 전자를 잃은 것과 똑같은 뭐다? 산화다. 그렇죠. 그래서 산화가 됩니다. 광합성과 호흡에서만 예를 쓰면 좋겠어요. 반대로 얘들아, 광합성에서는 CO2가 C6H12O6가 되는 거죠. 그럼 수소를 얻었으니까 뭐야? 전자를 얻은 것과 똑같은 환원이다. 알겠어요? 자, 엄청 편하게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배터리에는요, 얘들아,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걔네들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뭐 한다? 즉,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뭐 한다? 전기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맞고요. 자, 다음. 철로 만든 체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붉은색의 녹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철인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산화철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이제 산화철 3라고 할게요. 산화철 3. 자, 이렇게 되죠. 그럼 한번 볼까? 금속이 들어간 화합물은 금속염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눈에 뭐로 보여야 된다고 했어?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래서 얘는 EFE3+, 그 다음에 O2- 몇 개? 3개를 간단하게 얘네가 2대3의 비율로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중성 화합물의 화학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철 입장에서 보라고. 자, 이 플러스는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시작. 일은이죠, 일은. 저 당연한 거 아니야?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3개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얘는 전하량의 총합 몇이야? 0이고 얘는 플러스 3이죠. 그러면 원자에서 전자를 잃은 거죠. 몇 개 잃은 거야? 3개. 누구? 철 원자 1개다. 그렇지. 그러면 전자를 잃어 산화되는 것이죠. 잃어 산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이네요. 정답. 기억 니은이 4번에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이다. 이거 뭐예요? 아미노산 20종류죠? 아미노산. 자, 얘네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된 모습 같아요. 자,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체인이 하나, 둘, 뭐예요? 복사슬구죠. 복각 각섬석의 모습입니다. 각섬석. 오케이. 자, 얘네들 뭐 결합 비율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한번 보시면 간은 단백질 X에서 아미노산이 이루는 결합 구조를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맞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폴리펩타이드 자체가 기능을 수행하면 그 자체도 1차 구조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얘네가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꼬이잖아요. 알파 나선 구조 또는 접히잖아요. 베타 병풍 구조하면 2차 구조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걔네들이 더 복잡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3차 구조 단백질. 자, 그런 3차 구조 단백질에 2개 이상이 모여서 예를 들면 헤모글로빈, 폴리펩타이드 4덩어리가 모여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들죠. 걔네들을 4차 구조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단백질 X라고 표현한 것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 얘는 규산형 광물 각섬석에서 규산형 삼일체가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자,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니은은 규소화산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삼연체를 보시면요. 규산형 삼일체가 어떻게 생기냐면 자, 결합각이 이렇게 109.5도고요. 만약에 이 산소가 또 다른 규소가
이 산소가 또 다른 규소와 공유를 한다고 하면은 결합가 약간 무너져가지고 약 109.5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얘가 3연체 구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몇 마이너스면 단위체만 그리자면 얘가 바로 규산인 3연체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말 그대로 3연체 구조가 돼야 돼. 맞지? 이런 모습일 거야. 이 뒤에가 없고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시작. 이 동그라미로 표현한 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그럼 동그라미가 표현된 건 뭐야? 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 모양 안쪽에는 누가 숨어 있다? 시작. 규소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요, 공유한 산소가 될 거예요. 여기 안에 규소가 있을 것이고, 이 안에도 규소가 있을 것인데, 규소와 규소가 공유한 산소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니은은 산소가 되고요. 자, 얘는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자, 이거 맞네요. 맞네요. 자, 그 다음 X와 Y는 각각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얘는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아미노산. 얘는요, 규산염 3연체.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죠, 여러분들? 네,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양파 표피 조각이라고 해서 뭐예요? 식물세포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물질 A를 떨어뜨리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야, 이거 뭐 됐어요? 원형질 분리가 됐죠. 원형질 분리가 뭐였어요?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이었죠. 자, 그러면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세포질 내의 물이 빠져나가는 게 더 커, 들어오는 것보다. 맞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됐죠, 얘들아?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스스로 이동하는 뭐예요? 삼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볼게. 우리 김장김치 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절이면 어떻게 돼요? 야, 너 너무 짜다. 내가 물을 보태줄게. 맞지? 안쪽에 있던 물이 어떻게 해요? 나가죠. 그러면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삼투 현상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더 많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자, 그렇게 됐었죠. 즉, 저농도에서 싱거운 데에서 짠 데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저농도고요. 자, 이 겉에 있는 물질 A, 다른 말로 설탕물이라고 할게요. 설탕물. 자, 설탕물은 뭐가 된다? 고농도. 오케이. 고농도의 용액이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냐? 고장액에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증류수 같은 경우는 용질이 없는 순수한 물이죠. 그러면 양파의 표피세포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존재하잖아. 맞지? 그러면 양파의 표피세포보다도 더 어떻다? 저장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겠네. 맞지? 얘는 뭐야? 그러면 고장액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 삼투가 일어났다. 삼투 맞고요. 자, A는 증류수가 아니라 뭐예요? 고장액인 20% 설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파 표피세포의 세포막은 선택적 두가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세포막은 선택적 두가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물을 선택적으로 투과를 했었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아세트산의 성질입니다. 자, 우리 산의 성질을 물어보네요. 자, 산은 뭐였어, 얘들아? 그렇지. 신맛이 나고 전기전도성이 있고 왜 이온화가 되니까. 이제 전류가 좀 약하겠죠. 아세트산과 탄산은 약산이니까 이온화도가 낮으니까 이온이 적어. 그럼 전하의 흐름이 적어. 전하의 흐를 전류가 약해. 그래서 전류가 흐르긴 하지만 약하게 흐르는 건 약산, 강하게 흐르는 건 강산이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시약 색변화를 일으켰었어요. 자, 페노프탈린 산성부터 말하면 무무빨. 그 다음 메틸오렌지 빨주노 또는 빨로노. 그 다음 BTB 노초파.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성질이고요. 얘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다? H+다. 수소 이온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금속과 산이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수소기체 발생량이 클수록 강산, 작을수록 약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었죠.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에서 우와, 그러면 얘네 둘이 반응시켰다는 거지, 얘들아?
자, 그랬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 결론부터 말하면 Mg가 Mge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는 잃은이잖아. 전자를 잃어서 뭐예요? 산화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빨리 풀고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 디테일하게. 자,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맞습니다. 뭐예요?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그러니까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기체는 우리가 석회수에 넣어서 뿌옇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아세트산 대신에 염산을 써도 얘 같은 산이죠.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수소기체 발생량은 오히려 묽은 염산일 때 더 많겠죠. 왜요? 얘는 강산이니까 수소이온 H 플러스를 많이 내놔. 그럼 H 플러스가 많네? 재료가 많네? 얘네가 환원돼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수소기체죠.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량도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빠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답은 뭐 니은 디귿인데, 여러분들 필요한 거 한번 적어 드릴게요. 봐봐. 자, 마그네슘이 있는데 얘네가 누구랑 반응합니까? 시작. 산과 반응하는데요. 우리가 염산과 반응하는 건 많이 봤단 말이야. 그러면 Mg 더하기 EHCl은 MgCl2 더하기 H2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HCl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면 얘들아, 아세트산만 집어넣으면 돼요. 됐나?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얘가 뭐로 보여야 되냐면 약산이지만 이온화됐을 때 H 플러스와 CH3COO 마이너스로 보이시면 돼. 맞나요?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염산일 때 MgCl2가 됐잖아. 그러면 Cl 마이너스 대신에 아세트산 이온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다원자 이온이니까 CH3COO 다원자 이온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이렇게 가로라고 2를 써줬죠. 자, 다음에 수소 기체 발생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입니다. 탄산칼슘을 넣고 반응시켰을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CaCO3 더하기 만기 염산이래. 그러면 EHCl은 CaCl2 더하기 H2 더하기 CO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HCl 대신에 누구만 넣어주면, 아세트산만 넣어주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야. 그리고 Cl 자리에, Cl 마이너스 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CH3COO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CO2를 석회수에 넣었더니 뿌옇게 됐다라고 했지. 얘도 화학 반응식 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우리 석회수라는 것은 수산화칼슘을 이 흰색 고체야. 얘를 물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스티어링해서 겨우겨우 녹이면 얘가 돼요. 석회수가 돼. 자, 근데 한 번 물에 녹이면요, 즉 용액 상태에서는요, 이온화도가 거의 100%야. 그러니까 강염기야, 강염기. 그러니까 석회수 먹으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요, 탄산칼슘, 물이 만들어지죠. 얘들아, 탄산칼슘 뭐야? 흰색 앙금이죠. 그러니까 물하고 흰색 앙금이 만들어. 물하고 흰색 앙금, 물하고 흰색 앙금 어떻게 되는 거야? 뿌옇게 되는 거야. 물하고 흰색 앙금이 침전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이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 뿌옇게 된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이 반응 있잖아요. 이 반응. 이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 이거 진짜 잘 나올 것 같거든. 선생님이 예상해. 수능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얘가 CaE 플러스, 얘 CaE 플러스, 오케이. 변하지 않죠? 산화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화수의 개념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뭐 이 시간대는 알려줄 수 없으니까. 네, 어쨌든 얘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갈라파고스 제도네요. 이거 뭐 진화 문제겠네? 그렇지? 자, 우리 다윈의 진화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얘들아? 순서대로 보자. 과잉 생산과 뭐였어요? 변이. 그 다음 컴피티션 뭐야? 생존 경쟁. 자, 이제 자연이 뭐야? 환경이 픽할 거야. 적합한 놈 살아라. 맞지? 자, 그게 뭐야? 자연 선택. 맞나요? 자,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지죠. 뭐 여기 유전과 진화라고 표현하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냥 진화로 표현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섬에 가뭄이 발생하고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보다 더 많이 말라 죽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들아, 작고 부드러운 씨앗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많아? 그렇지, 크고 단단한 씨앗이야. 그러면 이 씨앗을 먹는 A의 집단에서 부리가 큰 개체가, 부리가 작은 개체보다 생존에 더 유리해집니다. 와, 그렇죠? 그럼 얘네가 픽되겠죠. 자, 그러면 가뭄으로 인해서요, 이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A 집에서 부리의 평균 크기가 커진다. 큰 애들이 더 자연 선택이 되고요.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뭐예요?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자손을 남기고 이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면 그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 특정 집단 내에서 특정 형제를 가진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바로 뭐예요?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A 집단의 부리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죠. 변이가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부리가 작고 연약한 놈, 그래서 크고 단단한 놈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작아졌다가 아니라 커졌다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뭄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그렇지? 자연에 의해서 픽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연 선택이 일어난 거죠. 가뭄이 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기억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기후도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자석이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N극이 가까워져. 이게 좋아, 싫어? 싫죠. 이거 뭐라고 했어? 렌츠 법칙이라고 했죠. 렌츠 법칙.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요. 위에는 N극, 밑에는 S극이 유도가 될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갓, 멀인, 가척, 멀인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각 멀다. 가척멀인. 가까워지면 밀어내요. 척력. 그래서 가까워지면 같은 극이 유도가 되고 가까운 쪽이. 자, 멀어지면 아쉬워. 끌어당겨야겠지.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력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극이 유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유도된 자기장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위쪽이네요. 됐나요? 그럼 유도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는 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표와 같이 자석의 속력과 구성만을 달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자석의 속력이 서로 같아요. 가하고 단. 근데 얘는 자석의 세기가 더 세죠. 맞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자속, 자기선속, 자기력선의 총수 이렇게 표현할게, 얘들아. 변화가 훨씬 더 클 거야.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얘는 하나 나가! 단위 면적당 여러분들 6테슬라라고 하면은 5테슬라라고 하면은 얘는 뭐야? 10테슬라가 뭐야? 같은 면적, 거의 같은 면적당 나가는 자기력 선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훨씬 더 센 거야. 그럼 얘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면요. 자, 얘 하나만 통과하고 있었어. 하나만 통과하고 있었다가 조금만 변화시키면, 똑같은 이동거리를 변화시키면요. 어떻게 된다? 자속의 변화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얘는 뭐 1에서 5가 되고 얘는 1에서 10이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델타 파이가 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패러데이 법칙 한번 복습해 볼게요. 유도된 전압, 다른 말로 유도 기전력은요. 자, 방향 표시, 방해하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의 비례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의 비례고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버스가 됐죠, 버스. B는 자기장의 세기, S는 면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가 더 변화가 크게 될 것입니다. 전류의 세기는 그래서 가보다 다가 더 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니은은요 I0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이거 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니은은 I0보다 더 크겠네요. 틀렸어요. 틀렸어.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자석 똑같이 하나네요. 그런데 전류의 세기가 얘가 2배래요. 그럼 얘는
빠르게 움직였다는 거지. 빠르게. 그렇구나.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값이 커지는 거죠. 시간을 짧게 가져가서 어떻게 된다? 단위 시간당 자속의 변화를 더 크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른 것이죠. 유도기 전력을 더 높여서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는 것은 얘는요, V보다 더 빠르게 한 것이죠. 네, 맞네요.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유도 전류가 왜 생기는데, 얘들아? 유도 전류가 생기는 이유는 뭐야?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 이유는 뭐야? 시작. 그렇지. 델타 파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변화되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도된 자기장과 유도된 전류가 흐르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 유도, 뭐라는 거야? 그런가. 자, 우리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기장 일정하다.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2번 니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태양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얘가 약 4.032 유닛의 상대적 질량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얘는요 4.003입니다. 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냐,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냐, 올림하냐 버림하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029만큼의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질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감소한 질량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요, 뭐야? MC 스퀘어죠. MC 스퀘어. 자, C는 빛의 속력이고요. 2.99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정도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풀 때는요, 여러분들 얘가 뭐라고 나올 거야? 약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 해서 계산하라고 할 것이고요. 중요한 건 1g 당 뭐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우리 SI 국제 단위계의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1g당 하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집어넣어야 돼. 이 질량 M에다가는. 알았어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나올 것 같아서. 그 다음 또 나올 거 알려줄까, 얘들아? 봐봐. 얘 이거잖아. 얘는 이거잖아. 미리 말한다. 질량수는 변하잖아.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잖아. 얘 양성자 4개잖아, 얘들아. 중성자 없잖아. 4 더하기 0이죠. 그럼 질량수는 4야. 얘는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죠. 2 더하기 4죠. 질량수는 변화가 없어. 하지만 실제 질량, 즉 상대적 질량은 감소한다. 결손된다. 그래서 질량은 감소하고 질량수는 일정하다.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수능이 나올 거야. 알았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나는 태양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가 태양정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뭐예요? 태양 전지고요. 자, 전지, 직접, 맞지? 직류전류, 직접 직류전류. 오케이?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전지를 이용하는 것은 직접, 알았죠? 그 다음에 직류전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거 나와도 직접, 알았어? 직류전류 이렇게 바로 해석하세요. 자, 다음. 태양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맞죠?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입니다. 일부는 내부 압력이 쓰이고요. 일부는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겠죠. 그 중에 20억 분의 1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에 20억 분의 1이 도달해요. 과거 교육과정에 교사용 지도서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같다가 아니라 감소하죠. 맞죠?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질량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다음. 나에서 태양전지에 도달한 빛 에너지 중 일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됐죠. 자, 그래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오토파일럿 이거 딱 눌러놓고 선생님이 요즘에 멍 때리는 경우가 위험해 죽겠어요.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요? 위험하다고 했지, 맞죠? 자, 근데 이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사고가 났어. 내가 그 생각 맨날 하거든. 사고가 나면
이게 내 책임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능을 만든 이 회사의 책임인지, 그치? 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 알았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SSI. 과학 관련 사회적 이슈, 쟁점이죠.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입니다. 그래서 Social Scientific Issue. 맞죠? 그래서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점과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찬반 의견이 나누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IoT죠? 얘에 해당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자,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태블릿 PC나 또 다른 기기 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자, 교통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주변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발표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준다는 점이 있고요. 반대 의견도 있겠죠. 한계점으로는 해킹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과 뭐뭐 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 처리 이런 거. 아, 도대체 사고가 나면 이게 보험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사고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오케이? 뭐 회사에 있느냐. 이 자율주행 기능을 만든 회사에 있느냐 아니면 운전자한테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보통 운전자한테 남기겠지.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은 자율주행 자동차고요. 얘는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라이다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행과 비상교제를 여러분들 많이 주로 쓰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라이다라는 센서가 나왔어요. 라이다. 그러니까 이 라이다 센서로 뭐한다? 자, 빛이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인식했고요. 자, 걔네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통신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았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건 한계점이죠. 맞네요. 자, 그 다음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한 허용 여부는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에 해당된다.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뭐예요? Social Scientific Issue, SSI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정답은요.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얘들아, 보너스 문제네. 보너스 문제. 엄청 빨리 풀 수 있겠지? 자, 둘 다 오른쪽 위에 0이야. 0. 그럼 원자죠. 그러면 전자수가 곧 양성자수고 원자 번호야. 그럼 얘 원자 번호 몇 번? 1번이야. 맞죠? 수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11개네요. 11번 누가 돼요? 나트륨이 됩니다. 또는요. 껍질이 3개고 최각전자가 하나니까 3주기 1족 나트륨 바로 이렇게 보이셨어야 돼. 됐나요? 자, 그러면 금속과 염소 기체가 반응하면 XCl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금속 X는 나트륨이죠.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금속이니까 전자를 잃고 얘는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얻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겠죠. 각각 양이온, 음이온.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인데 이름만큼 없기 때문에요. 얘는 Na+, 얘는 Cl-였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온화가 되는 이유는 헬륨, 네온, 아르곤, 즉 18쪽 안정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함이었어. 11번이니까 몇 번 되고 싶어? 10번 되고 싶죠? 그러면 하나 잃으면 돼. 자, 대각선을 빼주면 10이 나오지? 11 빼기 1은 10. 이게 현재의 전자수. 자, 그럼 17번 염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되는 게 빨라? 18번이 되는 게 빠르죠? 그러면 17 마이너스 1이야. 맞죠? 하나 마이너스 얻으냐? 하나 얻어서. 그러면 이름만큼 얻으니까 얘가 몇 대 몇의 개수비? 1대 1의 개수비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성 화합물의 화학식 형태로 쓰면 NaCl이 되는 거죠. 자, 염소 원자의 개수는 2의 배수가 될 거야. 왜요? 개수는 정수니까 Cl의 개수는 2의 배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홀수 1이기 때문에 짝수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나트륨은 2 곱하기 1, 2개가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XCl, NaCl이 만들어지고요. XCl은 뭐가 된다? 이온 결합 물질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이온 결합 물질은요. 물에 잘 녹죠. 이 소금은요. 녹는 점이 800일 때야.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패킹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상온에서는 녹는다, 안 녹아? 안 녹아. 그래서 상온에서는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패킹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의 흐름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이온도 움직일 수 없어. 음이온도 움직일 수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즉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에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 자, 여기서 솔리드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 근데 전기 전도성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되지, 얘들아. 자, 이게 뭐야? 멜팅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솔리드일 때는 흐르지 않다가 전기 전도성이 리퀴드일 때 흐르죠. 자, 이런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었어. 자, 801도 이상의 멜팅 포인트 이상의 온도를 가해주면요. 자, 입자 간 인력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져요. 그럼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전하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리퀴드 용융액 상태에서는 흐르고요. 자, 물과 매우 친하죠. 물에 잘 녹아요. 이온 음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우리 이온 음료 마시잖아. 깨또라이. 맞지? 포카통. 알았지? 그럼 먹으면 어때요? 와, 맞지? 맛있잖아. 왜 그래? 이온은 물과 친해요. 극성 분자인 물이 우리 이온을 잘 둘러싸요. 이걸 수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용액상에서는요, 어떻게 되냐? 물에 잘 녹죠? 자, 수용액상에서는요, Na 플러스는 물 분자예요, 여러분들. 산소 쪽이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둘러싸요. 오케이. 그 다음, Cl 마이너스는요, 음이온은요, 물 분자의 수소 쪽이 이렇게 둘러쌉니다. 쳐다보면서. 이걸 수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Na 플러스는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Cl 마이너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Na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XOO, XOO, XOO. 자,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 아쿠아라고 했어요. 전기 전도성이 있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네요. X는 3주기 1족이죠. 껍질수 3개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YCl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HCl 있잖아. 얘들아 봐봐. 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걸 질문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수소, 염소 맞죠? 그러면 수소 원자가 이제 하나고요. 자, Cl 1 플러스 3. 그럼 얘는 아르곤의 전자비치, 얘는 헬륨의 전자비치, 얘는 듀엣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자, 공유결합 물질이야. 무슨 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런데 이 바보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얘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잖아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린다고. 아니라고요. 얘는 100% 공유결합 물질이고, 얘들아. 순수한 염화수소 기체는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이온화가 스스로 될 수가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가 왜? 남는 전자 있어 없어? 없잖아. 나는 헬륨이 되는데, 그리고 아르곤이 되는데, 즉 듀엣 규칙 만족하는데, 옥텟 규칙 만족하는데 모든 전하를 띤 입자를 다 썼어. 그럼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겠니? 아니야. 그런데요, 이 HCl을 물에 녹여요. 물에 녹으면 아쿠아야. 오케이? 물에 녹이면 물의 도움으로 물 분자가 얘 둘러싸면서요, 얘를 이온화시켜요. 물의 도움 없이는 이온화가 안 돼요. 자, 그러면 H 플러스 아쿠아,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아쿠아가 되는 거지? 됐죠? 자, 얘가 무슨 맛이 나요? 아우, 신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선 뭐뭐 엑시드, 뭐뭐 산이라고 있고요. 자, 얘 이름 뭐야? 음이온이니까 염소의 음이온. 뭐야? 염화이온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염화이온을 내놓는 산이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 시작. 얘는 염산이야. 알았지? 그러면 염산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순물질이야, 균일 혼합물이야? 용액, 수용액, 균일 혼합물을 말하는 거야. 자, 얘는요, 순물질이야. 순물질인 HCl은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스스로 이온화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자, 반면 얘는요, 염화수 기체를 물에 녹였을 때는 이온화가 돼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물의 도움으로 이온화가 돼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저 물질 자체가, HCl 자체가 이온 결합 물질인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정답은요, 2번 니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원래 빨리빨리 그냥 문제만 딱 풀어주고 속 시원하게 그냥 문제만 딱 풀어주려고 했는데 복습을 엄청 많이 해주네.
야, 이거 유료 결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쌤이 그 카카오톡 계좌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시켜라, 알았지? 막 이런 식. 보라. 아이고, 뻥이야. 자, 자. 가와 나는 지구와 미지의 행성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랑 뭐 예를 들면 달이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맞지? 사실 뭐 달이라고 말하면 안 돼. 행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뭐 얘가 뭐 화성이라고 할까요? 모르겠다. 아무튼 미지의 행성입니다. 미지 행성. 그러면 뭐 행성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뭐야? 중력. 중력의 크기가 같겠니 다르겠니? 행성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자, 뉴턴 제2법칙 F는 ma에서 자, 이 질량은 고유한 양이니까 절대 변하지 않지. 우주 전역에서 관측 장소에 측정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죠. 근데 중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력의 크기가 더 작대요. 미지 행성은. 가속도의 크기가 더 작은 거야. 됐어요? 이걸 비교해보자 이거야.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로 그냥 바로바로 가볼게 얘들아. 봐봐.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자 여러분들 지구였죠 여러분들. 지구에서는 나 좀 이것도 해야 되나? 빨리 갈게. 이해 안 가면은 선생님 신념 원을 보거라. 그치? 이 파트를. 자, 우리가 지구 중심에서 표면까지 즉 지구 반지름 6,400km고요. 얘를 라지 R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표 부근에서 공이 떨어져도 얘들아 자유낙하 운동을 해도 그럼 6,401이나 6,400이나 거리 차이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낙하하는 동안 두 물체가 뭐야? 지구와 물체 사이에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자, 그러면 G는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자 비례상수 중력상수 G 비례상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데 그 거리가 지구 반지름 R로 일정하다고. 그 다음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지. 됐어? 그 다음에 F는 MA야 얘들아. F는 MA. 그런데 자 어차피 물체의 질량은 소거가 될 것이고요. 지구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비례상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지구 질량 내가 낙하하는 동안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그래서 R제곱분의 GM은 변하지 않고요. 그 값은 몇이냐면 9.81로 일정해요. 자, 그래서 얘는요. 변하지 않는 지구 중력이 작용할 때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라고 해서 얘를 G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G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의 중력에 의한 속도 변화, 가속도, A 가속도제 얘가 변하지 않는 상수값에서 지구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지구 중력 가속도 상수 시작. 걔가 9.8m/s 제곱으로 일정한 거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 자유낙하일 때는 플러스.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 됐지? 아하! 너무 쉽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이고요. 얘는 자유낙하 운동을 시킨 겁니다.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뭐 하죠? 작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왜요?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 뭐밖에 없는데 중력밖에 없잖아. 중력은 어디 방향? 연직 아래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잡.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0이고요. 그럼 힘이 뭔데?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운동 상태는 빠르기와 방향이야. 그럼 빠르기와 방향을 변화시킨 요인이 수평 방향으로는 0이야. 0. 그렇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는요, 여러분들 등속 직선 운동,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반면 수직 방향으로는요, 얘가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왜요? 자, 시간의 순서를 보면 얘가 0,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0, 1, 2, 3이죠.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의 순서에 따른 겉보기 운동 방향을 보면 얘가 운동 방향이야. 자, 그 다음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이 뭐야? 시작. 중력. 자, 우리 힘의 크기 일정하죠, 여러분들? 일정해요. 지표 부근에서 운동은 떨어질 때 뭐 힘이 뭐 증가한다 이런 거 없어. 왜요? 6,401이나 6,400이나 똑같다고 했지, 맞지? 자,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한 겁니다. 그럼 일정한 힘이 작용해. 따라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시작.
자, 그게 바로 뭐야? 운동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할 때는 플러스 9.8m/s 제곱이 되고요. 얘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정지 상태의 물체가 오로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요. 얘도 자유낙하고 얘도 자유낙하죠. 자유낙하에서는 그냥 탁 치고 몇이야, 얘들아. 봐봐. 9.8이잖아. 알았죠? 가속도의 크기는 9.8로 같아요. 9.8로 같아요. 자, 또는 이렇게 해줄게, 얘들아. 봐봐. 헤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볼게요.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럼 우리 낙하 거리는요. 2분의 1 GT제곱이었죠? 맞나요? 그러면 똑같은 이동 거리를 갔다. 1초 동안. 알았지? 그러면 이 G값도 서로 같다. 9.8로 같다 이 뜻이야. 자, 또는 여기다 A를 집어넣어도 되죠. 원래 가속도니까. 그럼 봐봐.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무조건 같은 거죠. 왜요? 낙하거리가 1초 동안 같았죠? 그럼 1초당 낙하거리가 같아.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같았기 때문이야. 알았어?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 한번 해볼래요? 가속도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9.8이 아닐 거지, 얘들아. 왜요? 힘 자체가 다르니까. 오케이? 힘 자체가 다르니까. 자, 이 값이 다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낙하거리는 2분의 1 GT라고 하면 안 되겠지. AT 제곱이야. 됐니?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자. 얘는 1초 동안 이만큼인데 얘는 1초 동안 이만큼이야. 그럼 낙하거리가 더 작죠? 가에 비해서. 자, 시간은 서로 1초로 동일하게 했으니까. 맞니? 그러면 얘가 더 작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중력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게 되겠습니까? 가가 더 크겠죠. 나에선 더 작고요. 맞습니다. B가 낙하하는 동안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자, 얘도 등속도인데, 자, 1초당 한 칸, 얘도 1초당 한 칸. 자, 한번 그려볼게. 위에서 봤어, 위에서. 그렇지? 1초당 한 칸. 다 똑같네요. 오케이? 똑같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수평 방향 속력은 서로 같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정답은요,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쌤이 좋아하는 지질 시대. 자, 우리는 대멸종이 몇 번 있었다라고 했죠? 5번 있었다라고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제일 중요한 거 몇 차야? 3차고 5차가 제일 중요해. 선생님 관점에서.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고생대를 풍미했던 뭐야? 그렇지, 삼엽충 같은 것들이 멸종했죠. 왜요? 이때 3차 대멸종 때 판게아가 형성되었어요.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 우리 해안선에 있는 수심 200m 이내의 지역을 우리는 대륙붕이라고 하고, 이 대륙붕이 해양 생물종이 매우 다양하죠. 근데 이 대륙붕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땅덩어리가 되면서 판게아 하나의 땅덩어리가 되면서 대륙붕 면적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 다음 해류가 다양한데 해류의 흐름이 단순화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예요? 그렇죠. 삼엽충 등이 멸종했죠. 그 다음 공룡 멸종 5차 대멸종. 자, 이때는요, 5차는요, 운석 충돌에 의해서, 뭐죠? 물론 얘들아, 플러스 알파야. 판게아 플러스 알파 요인, 운석 충돌 플러스 알파 요인입니다. 자, 이 운석 충돌에 의해서 여러분들 공룡이 멸종했죠. 자, 그러면 기역의 삼엽충이 멸종했다. 아니죠.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를 볼게요. 나는 니은 시기, 즉 판게아 형성 시기죠. 오케이. 맞네요. 대멸종 이후에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는데,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거 가르칠 때 얘들아 대멸종은 옳다 이렇게 가르쳤죠. 극단적으로 얘들아. 자, 그 누구냐? 뭐야 이게 보석 이게 5개 박아 딱 하면 대멸종 시키는 애 있잖아. 맞지? 타노스. 자, 여러분들 봐봐. 대멸종을 시키잖아. 맞죠? 대멸종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생물 다양성은요,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하는 생물들이 많아진다고 했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요, 네, 2번 니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자동차 AB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고 보존이 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증가한다. 틀렸네요.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에너지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된 에너지도 있어. 뭐 열 에너지 특히. 자, 하지만 그 총량은 초기 에너지의 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존된다.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에너지 중에서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했죠. 에너지 효율. 이걸 efficiency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얘 어떻게 구했지, 얘들아? 시작. 그렇죠. 자, 내가 공급한 고열원 분의 work. 알았죠? 곱하기 100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됐나요? 곱하기 100 할 거면 얘 붙여주고. 얘 당이 아니다, 얘들아. 얘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을 줄인 거야, 그냥. 퍼센트라는 것은 100분의 1이야. 단위가 아니라. 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또는 어떻게 됐지, 얘들아? Q. 자, 기억나요? Q1에서 저열원 Q2. 그 다음에 워크. 여기서 뭐야? 이게 열기관이었지? 열기관. 자, 워크.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얘였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Q1은 Q2 더하기 W니까 W는 뭐야? Q1 마이너스 Q2죠. 그래서 W는 Q1 마이너스 Q2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고열원 분의 저열원 이렇게 푸셔도 됐습니다. 됐어요? 자, 에너지 효율 한번 볼게요. 얘는 1000분의 180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얘는 1000분의 540이야. 몇 배 차이야? 분모는 같은데 분자가 3배 차이네요. B가 A의 3배입니다. 그럼 정답 디귿이겠는데? 자, 그 다음 얘는요.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탄화수소로 되어 있죠. 주로 탄화수소. 그러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발생시킵니다. 또는 물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디귿 되겠습니다. 칠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깨끗. 엄청 깨끗했지. 자, 한번 볼게. 여기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이라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이온결합 물질들이 있네. 금속 들어가 있으면 화합물이면 금속이 들어간 화합물이면 이온결합 물질이야. 자, 근데 여기 온도 변화를 물어봤어. 이거 뭐냐?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이거 아니야? 그렇지. 쌤하고 배워서 기억할 거야. 웬만한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면 이온결합 물질의 용해는요, 여러분들 발열 반응이야. 그런데 뭐 소금, 우리 중학교 때부터 얘들아. 얼음에 소금을 넣으면, 맞지? 마이너스 20도씨까지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 맞죠? 그렇구나. 얘는 뭐다?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이구나. 염화나트륨은. 자, 근데 염화칼슘 제설제로 쓰이고요. 얘 발열 반응이죠? 그 다음, 뭐 염화마그네슘 이렇게 돼 있어. 얘도 뭐야? 높아지니까 뭐야? 발열 반응이다. 자, 가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가설 한번 보시면 각각 물에 녹이면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옳지 않죠? 옳지 않다. 맞네요. 그 다음 왜요? 얘는 낮아졌으니까.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방출했다. 이제 흡수했죠. 흡열 반응이죠. 자, 냉각팩은 흡열 반응을 이용해야겠죠. 자, 그러면 염화마그네슘이 물에 녹으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얘는 발열팩을 만드는 데 쓰이겠죠. 틀렸네요. 냉각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답은요. 오케이. 1번 기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얘는 뭐 물의 순환 과정이고요. 얘는 뭐야?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혼합층, 수온이 약해지네. 수온 약층. 다 써줄게. 혼합층. 자, 그 다음에 깊이 약 1000m부터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수온이 일정한 뭐야? 심해층이 됩니다. 됐나요? 자, 기억은 증발 현상이고요. 니은은 강수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렇지. 지표 유출. 해수로 유입되는 양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상한데. 이동한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과정은요.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뭐해서 흡수해서, 자, 예를 들면 내가 물이야 50이었어. 근데 수증기 100이 돼요. 그럼 50만큼의 에너지를 위로 전달한 거죠. 이걸 수문열 잠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문열 잠열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수온 약증입니다. 얘는요, 밑에는 차갑고 위에는 뜨거워. 애미야, 약 좀 먹게. 미지근한 물 좀 타와라. 어머니 정수기는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고 미지근한 색은 없는데. 헤이, 무식한 놈. 그러면 시민한테 과학을 배우고 와라. 맞지? 아니에요, 어머니 하고 내 손 소중하니까 파란색 먼저 받고 빨간색 받으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은 무겁고, 맞지? 차가운 건 무겁고요. 밀도가 높고요. 자, 빨간색은 가벼워. 그러면 두 층이 어떻게 된다? 섞이지 않겠죠? 무거운 거 먼저 받고 뜨거운 거 그 다음에 받았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무거운 건 아래로, 뭐야? 가벼운 거 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가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대로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아래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웠다면 차가운 건 아래로, 그다음에 따뜻한 건 위로 가서 대류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얘는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찬물 먼저 받고 따뜻한 물 받은 상태야. 그러면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지.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즉 얘네들이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난 대류가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수온약층입니다. 차단한다니까. 됐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라 했어요. 강수. 혼합층 A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봐요. 혼합층의 두께는요, 오로지 뭐 때문이야? 시작. 바람 때문이야. 바람이 많이 불수록, 알았지? 바람이 많이 불수록 이 볶음밥을 깊이까지 막 볶는 거 알겠지? 그래서 볶음밥을 깊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저으니까 온도가 비슷한 층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혼합작용이 활발할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기억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과산화수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한번 볼까요? 과산화수소는요, 수소가 산화가 되면 안정한 물이 돼요. 근데 과하게 산화됐어요. 자, 얘는 안정한 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산소 원자 하나 남네? 산소는 산소 원자는 원자까지 원자가 6개니까 불안정해. 그러면 O2로 존재해야 안정해. 자, 얘가 2배가 됐어? 너희들도 2배. 자, 그러면 독성 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요, 여러분들 뭐예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얘가 상처를 소독하게 되겠죠.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얘가 상처 소독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과산화수소 용액을 맨살에다가 떨어뜨리면은 거품이 잘 안 일어나, 맞죠? 그런데 상처가 살짝만 나도 거품이 일어나잖아, 맞지? 자,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혈액 속에는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카탈레이스죠. 뭐라고 얘들아? 카탈레이스. 자, 그러면 이 카탈레이스와 같은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촉매라고 하고요. 몸속에 있는 촉매라고 해서 생체 촉매,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효소라고 하죠. 생체 촉매인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카탈레이스는요, 생감자, 알았죠? 감자나 우리 간. 그래서 얘들아, 간에 이 카탈레이스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과산화수소를 간에서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간 기능이 고장나면 과산화수소 분해가 잘 안 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실험관 A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산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불씨가 꺼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이 산소는요, 자, 선생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해? 드라마에서 주연이라고 하죠. 너희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해? 조연이라고 하잖아. 조연이 뭐냐? 돕다라는 거야.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야.
자,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꺼져가는 향불을 되살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산소 기체가 발생했다는 거고 얘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에만 감자 조각을 넣었죠. 스님이 아까 생감자, 감자에는 뭐가 있어? 카탈레이스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는 시험관 B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맞고요. 산소 기체 발생했고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B에서가 더 작겠죠. 낮춰주기 때문에. 자, 우리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정촉매와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줘서 반응 속도를 늦춰주는 부촉매가 있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 촉매인 효소는요. 정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자,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과산화수소 15ml를 첨가하면 기포가 다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효소는요.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기질을 넣어주면 반응물을 넣어주면 또 다시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문제였죠. 자,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PCR 나왔다.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이야. 얘를 해석하면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야. 폴리머라이즈 체인 리액션. 자, 얘는요,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럼 매우 작은 양의 유전자, 병원균의 유전자를 가지고도 증폭시켜서 매우 정확하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신속 항원 검사에 비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신속 항원 검사에 비해서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그래서 얘는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고요. 이거 좀 비용이 좀 비싸죠. 알겠지? 자, 여기서 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항체 검사나 첫 번째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항체 검사나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이용해서 X를 진단한다 그랬습니다. 감염병 X를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X의 발생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얘들아. 자, 이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하여 X를 연구한다.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범위나 시기나 예를 들어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분기별 X의 발생 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2022년,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0월, 12월에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억은 핵산을 확인한다. 자, 여러분들. 자,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유전자는 DNA의 일부 구간을 말하는 거고 DNA는 사람의 DNA 한 분자에는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죠. DNA가 뭔데? 시작.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이크 엑시드. 뉴클레이크 엑시드가 뭔데? 시작. 핵 속에 들어있는 핵산이잖아. 그렇지. 핵산은 DNA와 RNA를 일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DNA 안에 있는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거니까 핵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이야. 니은을 이용하여 X를 연구할 때 X를 연구할 때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적 쟁점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 SSI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윤리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과학윤리라고 해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과학윤리는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고려해야 될 대상이지만 무조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알았지? 무조건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과학윤리야. 과학윤리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맞고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X의 유행시키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자, 유행시키 보였죠? 오케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입니다. 정답은요.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런 너무 좋은 문제. 자,
X기체 방전관이라고 있는데요. 얘들아, 방출전이를 이용하는 거야. 방출전이. 자, 그럼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자면 예를 들면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오면 빨간색 빛을 방출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자,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은 흡수전이고 바깥쪽 껍질 안쪽 껍질은 방출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신념 원에 있는 빅뱅 파트 보시면 선생님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방출전이에 의한 뭐예요? 그렇지,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검은색 배경에 밝은색 선입니다. 검은색 배경에 밝은색 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X기체 방정관, Y기체 방정관에서 나온 빛을 관찰하고요. 두 스펙트럼은 뭐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그럼 검은색 배경에 밝은색 선이다. 그럼 볼까요? 맞네요. 그 다음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과 별 A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요. 대기의 구성 원소를 추론한다라고 했는데, 자, 별 A에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얘 수소, 이거 빨간색이거든요. 656나노미터, 486나노미터, 434나노미터, 410나노미터예요. 수소 원자의 지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위치와 개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성분 원소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656, 486, 434, 410나노미터 순서대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입니다. 말초파보. 이건 100% 누구의 지문이야? 수소의 지문이야. 확인해 볼게요. 겹치는지. 겹치네요. 겹치네요. 저 겹치는 거 맞아? 겹치네요. 겹치네요. 겹쳐요. 수소 있네요. 자, 헬륨. 겹치네요. 겹치네요. 하나라도 겹치지 않으면 안 돼. 다 봐야 돼. 다 겹치네요. 그렇구나. 수소와 헬륨이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별 A의 대기 구성 원소는 수소와 헬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X와 Y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는 같다.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이거 예를 들면 얘가 수소고 얘가 헬륨이래. 그럼 지문이 같니? 다르지. 지문이 완전히 다르죠. 알았지? 오케이. 같다. 이거 말이 안 되네. 자, 그 다음 A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알 수 있죠. 다 겹쳤죠. 정답은요. 기억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스마트워치. 여기 봐요. 스마트워치. 이건 스마트워치가 아니죠. 자, 갑니다, 여러분들. 자, 스마트워치는요. 위치, 걸음수, 심박수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내장돼 있어요. 자, 이 센서는요. 자연에 연속된 아날로그 신호를요. 전기 신호로 바꿔주죠. 자, 그래서 이진법의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알겠습니까? 다시. 자연에 연속된 아날로그 신호를요. 전기 신호화 시켜서 이진법, 즉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 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뭘 이해하셔야 되면 정보의 왜곡이나 누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장점이 있죠. 저장과 편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장 용량도 작고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로 이제 나타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스마트워치 센서나 디스플레이에는요, 순수한 반도체인 규소와 저마늄이 있죠. 보다 얘 14족이죠.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든 반도체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14족끼리만 있는 규소 반도체, 맞지? 또는 저마늄 반도체는요,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애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들어 쓰는데, P형 반도체는요, 이제 P형, N형 다 불순물 반도체죠. 자, 14족의 규소나 저마늄에다가 뭘 세팅하는 거예요? 얘는 13족, 얘는 15족 불순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3은 7이죠.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전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빈 공간이 존재해요. 얘를 양공이라고 했죠. 이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고요. 얘는 4 더하기 5는 9죠. 8 빼봐 1. 남는 전자가 있는데 얘를 자유전자라고 하고 이 자유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볼게요.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 스마트워치로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시켜서 디스플레이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보를 산출시키는 거죠. 자, 스마트워치는요. 기억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화. 정확하죠, 얘들아.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게 바로 센서의 역할이죠. 니은은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한다. 13족 또는 15족 불순물을 첨가해 만든다. 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걸 우린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PN 정션, PN 정션.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전환하는 장치를 LED라고 했었죠. Light Emitting Diode.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이거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같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온실기체량이 증가하니까 이 대기가 어떻게 돼요? 이 대기 중에 온실기체량이 증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를 많이 하겠죠. 또는 지구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여기에 있네요, 대기가. 여기 대기 여기 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요,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거는 우리 딸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 50개월인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나에서 A의 값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변한다. 그렇죠. 자, 이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결국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기체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B의 값은 2023년이 1990년도보다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B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야. 자, 우리 복사라는 것은요, 표면 온도에 영향을 받죠.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되는 양이 많아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2023년도가 더 어때요? 지구의 표면 온도가 더 높을 거고요. 자, 그에 따라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더 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거 뭐냐? 여러분들 봐요. 속력이 변했죠. 질량은 안 변해. 그러면 속력이 변해서 속도가 변해서 결국 뭐가? 그렇지, 운동량이 변화되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뭐야? 충격량의 크기죠. 그래, 그 문제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가는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술의 A가 정지한 술의 B와 충돌 후 A는 정지하고 B는 V로 운동해서 벽과 충돌 후 정지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는 정지해 있었어. 그런데 누가 뒤에서 날 들이받아? A가. 그러면 얘는 A와 충돌하여 내 운동량이 변하는 구간이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멈췄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벽과 충돌해가지고 또 운동량이 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충격을 몇 번 받았어? 2번 받은 거야. 내가 B야. 알았지? 오케이. A와 B의 질량은 M으로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원에서 A의 운동량이 변화량의 크기는 이라고 했죠. 여러분 봐요. 자, 얘 질량이 M이고 얘도 질량이 M이야. 그러면 초기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MV였죠. 몇 V였다고 얘들아? MV였어. 자, 그런데 정지했으니까 V가 0이 되니까 그 값은 운동량은 얘들아 질량 곱하기 속도죠. 자, 근데 MV 값이 M 곱하기 0이 되니까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가 되겠습니다. 자, 즉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뭐야? 충격량의 크기죠. 충격량의 크기도 MV가 됩니다. 됐죠? 다음,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I죠. I. 자, I는요. 이거 하필이면 1, 2네. 그냥 1, 2라고 할게요. 자, 1, 2에서 야, 이거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는 뭐야? 얘들아, 충격량이야. 자, 충격량은요. F 델타 T죠. F 델타 T입니다. 그럼 한번 보면 얘들아. 자, 어차피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죠. 자, 그럼 얘는 0에서 MV가 된 거야. 그 다음 얘는 MV에서 0이 된 거야. 그렇다는 것은 얘네들의 B는 몇 대 몇이야? 시작 1대 1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얘들아 보자. 여기 충돌 시간이 얘는 T야.
얘는 몇이야? 그렇지. 2t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충돌 시간이 1이라고 하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돼? 얘네들이 곱해서 1대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2대1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충격력이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의 평균값은 평균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산할 땐 평균 힘을 넣어서 계산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물어본 게 있나 보자. 평균 힘의 크기는 1에서가 더 크네요. 2대1이니까. 맞죠? 충격량의 크기는 1대1이죠. 오케이. 틀렸네요. 둘 다 한 번에 풀 수 있었네요. 간단하네.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네. 이거 생명 중심 원리네요. 얘 한번 보시면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코돈표네요.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단서가 니은에서 여기 니은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수의 합은 디귿에서 사이토신과 구아닌 합의 몇이다? 2배라고 했어요. 2배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얘는 DNA의 상보적 가닥을 나타낸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얘들아? 시작. T 짝꿍 A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는가? C가 되는 거지. 뭐 채울 거 좀 채워볼게요. 근데 얘는요, 얘랑 똑같아. RNA 전사되어 나온 게 얘랑 똑같아. 그러면 각각을 가닥 1, DNA 가닥 1, 가닥 2라고 하면 누가 주형 가닥일까, 얘들아? 그렇지. 얘가 내 틀이 된 주형 가닥이 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붕어빵의 틀이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DNA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 이 틀에다가 반죽을 부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놈이 되겠지? 근데 얘랑 모양이 똑같은 놈이 누구냐면 그렇죠. 주형 가닥과 상보적인 DNA 가닥도 똑같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틀이 되어졌던 2, 주형 가닥 2하고 상보적인 가닥인 1과 매우 유사해야 돼. 뭐가? 시작. RNA가. 대신 여러분들 T 대신에 뭐가 오면 돼? U가 오면 되죠. 유라실이 오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럼 봐봐. 그대로 써보자. C, 그 다음 여기는 G, 여기는 G, 그 다음 여기는 A, 그 다음에 여기는 C, 그 다음 T 대신에 뭐 U 이렇게 쓰라고. 됐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좀 헷갈리는데 사이토신의 수하고 구아닌 수의 합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는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이게 4개야. 자, 그 다음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 수의 합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합이 몇이 돼야 돼? 시작. 하나, 둘, 셋, 4개에서 C하고 G의 합이 몇이 돼야 돼? 2개가 돼야 돼.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가와 나는 얘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자, 얘들아. 일단 CGG야. CGG니까 B가 온 거야. 그렇지. 이 코돈을 번역한 결과 아미노산 B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ACU예요. ACU는 누구야? 시작. A죠. 얘를 번역한 결과 누가 와요? A가 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쓴 거는 뭐 얘 썼고 얘도 썼고요. 근데 CA야. 뒤로 끝난 CA. 그럼 얘지. 얘밖에 없지. 맞지? 그러면 얘가 UCA가 되는 거야. UCA가 되는 거죠. 자, UCA. 그 아니나 다를까 뭐가 왔어? D가 왔죠.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이제 와야 될 게 있는데 이거 3개짜리잖아. 3개짜리. 자, 이 3개짜리가 뭐가 오면 될까, 얘들아? CUG가 오면은 C 하나, G 하나 합쳐서 E 딱 맞네. 맞지? 그래서 여기에 CUG가 오는 겁니다. 자, 얘를 번역한 결과가 나가 되고요. 나는 C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의 염기 서열은이라고 했는데 기억 어딨냐?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얘랑 똑같아야 되지? 근데 U 대신에 뭐가 와야 돼? T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염기 서열은 TCA죠. TCA.
야, U가 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니, 얘들아? DNA에 유라실이 있으면 어떡해? 틀렸어. 자, 그 다음, 가는 A다. 맞네요. 그 다음, 자, 디귿에서 구안인의 수는 유라실의 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자, 구안인의 수는 1개. 그 다음에 유라실의 수는 2개니까 같지 않네요. 정답은요,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중화반응 문제를 끝으로 냈네요. 지금 촬영하면서 느끼고 있는 건데, 아, 고2 모의고사는 고2 모의고사의답게 엄청 쉽게 냈네요. 근데 선생님 공부를 좀 하는 제자들이 많이 틀렸길래 좀, 어려웠나 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막상 실제로 풀어보니까 내용만 다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습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내용만 다 알면 틀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표는 묽은 염산과 수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에 가다라고 했습니다. 아, 얘들아. 이 용액이란 말 정말 중요하죠. 얘도 용액이고 얘도 용액이야. 그러면 용액은요, 균일 혼합물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 중화반응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농도의 개념이었는데, 농도라는 것은 따로 당위, 부피당, 입자수. 시작?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선생님 맨날 드는 예시인데, 여기 4리터의 용액이 있대요. 여기에 소금물이 용액이죠. 소금물 4리터당 소금이 몇 개 있냐면 4리터당 4개가 있대요. 근데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 4분의 3만 취했어요. 4분의 3만. 그럼 몇 리터? 시작. 3리터당 몇 개가 되는가? 3개가 되는 거야. 따라 M/V. 이 자체가 뭐야? 농도야. 그럼 농도 값은 얘들아, 내가 어떤 부피를 취하든 농도 값은 변하지 않고 같다라는 거죠. 됐나요? 엄청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자, 얘는 노란색이래. 노란색이면 BTB형의 노란색이면 얘가 산성인 것이고요. 누가 양이 더 많은 거야? 그렇지. 자, 25ml 안에 들어있는 묽은 염산의 양이 뭐야? 5ml 안에 들어있는 수산나트륨보다 더 많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래요. 노초파. 자, 파란색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시작. 염기성이 되는 거죠. 자, 염기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넣어준 수산나트륨 수용액의 양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뭐야? 15ml 안에 들어있는 염산보다 15ml 안에 들어있는 수산나트륨이 더 많기 때문에 BTB 용액의 액성이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는 얘네들끼리의 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염산의 농도는 다 같은 거야. 가에서든 나에서든 다에서든. 즉 M/V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네가 1가고 1가잖아. 우리 1가가 양 적을 때는 양 만놈의 총이온수는 절대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요? 감소한 만큼 똑같은 전할때 입자가 등장하거든. 가령 예를 들면 얘들아 봐봐. HCl이 있었어. 얘가 10개가 있었어. 그럼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10개야. 자, 근데 NaOH가 하나 들어와. 그럼 OH 마이너스에서 H 플러스가 하나 감소해. 근데 감소한 만큼 Na 플러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양이 더 많은 놈의 총이온수는 보존이 됐어요. 그러면 혼합 후의 모든 이온의 수라는 것은 총이온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양 만놈의 총이온수가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됐나요? 그러면 양 만놈의 총이온수가 보존이 되는 데가 5잖아. 맞지? 그렇다는 것은 용질의 입자수 HCl의 개수는 2.5개였다는 거야. 그러면 봐. H 플러스 2.5. CL-2.5. 알았죠? 선생님 입자가 쪼개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단위를 그렇게 보면 안 돼. 2.5N으로 봐야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H 플러스 얘 이온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얘들아. HCl 한 개가 있으면 100% 이온되면 H 플러스 하나, CL-1 하나. 그러니까 용질 입자 한 개당 이온수는 몇 개다? 2개가 나오는 거야. H 플러스 하나, CL-1 하나. 합이 2. 그럼 곱하기 2 하면 총이온수가 되겠죠? 걔가 2유지가 된다고.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자, 이제 한 줄을 다 끝내보자. 25분의 2.5는 15분의 1.5가 될 것이고요. 20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이야. 얘 한번 보시면은, 자, 얘가 곱하기 2 하면 총이온수인데 4잖아. 4보다 더 크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더 양 많은 놈일 것이고, 얘는 용질의 입자수가 6개여서, Na 플러스 6개, OH 마이너스 6개에서 12개였는데 그 12개가 보존되는 것이구나. 알았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되는 거니까 얘도 뭐가 된다? 파란색이 되는 것이죠. 됐어요? 자, 이제 얘네들의 NaOH의 농도도 변하지 않겠지. 맞지? 30분의 6은 15분의 3.
5분의 1. 됐죠? 자, 그러면 양만놈의 총이온수가 보존되는데, 자, 얘는 Na 플러스 3개, OH 마이너스 3개, 총이온수 6개가 보존이 되는 것이죠. 됐죠? 기억은 파란색이다. 그 다음에 X는 6이다. 혼합력의 최고 온도는, 자, 얘는요, 얘들아, 생성된 물 분자 수가 양 적은 놈, 그치? 하나야. 여기 생각해봐. Na 플러스 하나, OH 마이너스 하나. 얘는 H 플러스 2.5, Cl 마이너스 2.5. 그럼 물 분자는 한 개겠지. 알았지? 그러면 얘는 물 분자 한 개에 해당되는 온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요. 얘는 물 분자 몇 개? 1.5개에 해당되는 온도 변화가 일으킬 것입니다. 온도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 2개. 자, 뭐하고 뭐, 가하고 나를 비교하는데 얘는 1만큼, 얘는 1.5만큼 온도 변화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가가 더 높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정답은요, 여러분들 1번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해설 강의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복습이 되는 해설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의고사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꼭 주기적으로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수능 때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